Broken bottles in the hotel lobby.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It's crazy to believe in silly things, but it's not that easy. I remember it now, it takes me back to when it all first started. But I've only got myself to blame. 기업에게는 좀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에서 좀 소득을 오히려 보완해줘서 오늘 저 차별한 요구만 앵무새처럼 Dreams underneath the ghosts of all the people who have come and gone. Memories, they seem to show up so quick, but they leave you far too soon. Naive, I was just staring at the barrel of a gun, and I do believe that. Yeah, but I've got high hopes. It takes me back to when we started.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시는 노사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타결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부터 4년 전인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더불어 3.2를 내세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시정 목표 아래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독일식 상생의 일자리 나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심은 없었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걱정은 컸습니다. 그러던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됐건 문재인 정부가 됐건 이 해결의 주체는 노사민정이라는 데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광주 시민들의 열망이 커졌고 국민들의 관심도 배가 됐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노동계 내부에 대한 격차에 대한 반성, 의료, 복지, 주거 등 사회적 임금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 수도권 공화국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의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이루는 광주라는 공동체만이 해낼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도 작용했습니다. 정책 색깔이 다른 여야도, 진보와 보수로 나뉜 언론도,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온 시민들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에 한마음을 보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푸는 문제의 주체는 역시 현대자동차라는 기업과 노동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힘은 시민들의 열망에 있었고 그 중심에 간절히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이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마지막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김낙곤의 시사 본색에서는 보시는 분에 따라 다소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주산업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 항공우주연구원 정책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11월 28일부터죠. 12월 5일까지 세 차례 정도의 큼직한 우주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8일이죠. 28일 날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엔진 발사 시험이 있었고 12월 4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기가 그리고 12월 5일에는 프랑스령 낭미 기아나 크루 우주센터에서 천리안 위성 EA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쭉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성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주 발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청자 입장에 좀 어렵습니다. 위성과 발사체의 차이 뭐 이것부터 좀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우리 박사님 어떻습니까? 위성과 발사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 이제 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임무 수행이 되게 사진을 찍는 임무 수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영상, 위성 데이터를 지구로 다시 전송을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구에서 이제 그 지상국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뭐 예컨대 기상 분석을 한다거나 해양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또 뭐 재난재 그런 그 관리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발사체는 그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위성과 발사체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발사체는 운반체고 위성이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성을 원할 때 이제 올리고 싶으면 우리 자체의 발사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발사 서비스를 사서 거기에 그 발사체를 이제 활용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발사체라는 건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이 지상에서 그 어떤 대기 위로 올라가기 위해 그렇습니다. 힘을 받고 이게 뜨게 하는 그게 발사체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 발사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발사체가 올라가는 장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 그 우주 센터에서 발사체를 세워놓고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되면 이제 그 굉장한 힘을 받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돌을 던져보면 알지만 아무리 하늘로 힘차게 던져도 다시 지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사체는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속 한 26,000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야 되고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보통 저희가 추력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추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발사체는 뭐 이런 항공기나 뭐 이런 그 승용차 같은 교통수단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면서 뜨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 그게 발사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딱 화면을 보면 발사체가 올라가면 뭐 발사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그 발사체 위에 또 위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위성은 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발사체 결국은 위성을 쏘기 위해서 발사체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을 싣고 올라가서 위성은 이제 지구 궤도에 이제 뱉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발사체가. 그러면은 그 지구 궤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중력 때문에 결국은 지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는 이제 원심력이 작동을 해서 거기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냥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푸시를 하면 그냥 영원히 그쪽으로 가는 그런 공간이 이제 우주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이 작동되는 이제 그 한계,
그다음에 우주가 시작되는 그 한계, 네. 거기에다가 위성을 딱 갖다 놓으면은 위성은 떨어지지도 않고 우주로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이제 지구를 돌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성이 이제 지구의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전송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나로호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2009년도, 10년도에 이제 시도를 했었고 실패했었고요. 2013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사체 기술은 이게 전략 기술이 되다 보니까 기술 협력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1단을 만들어서 갖고 오고 우리가 2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위성을 놓고 쏘아 올리는 건데 1차하고 2차는 이제 위성을 놓고 쏘아 올렸죠. 근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위성은 사라져 버렸죠. 이제 발사체가 폭파했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3차 때는 이제 그 위성, 그 나로 과학위성을 하나 싣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위성이 이제 우주의 그 궤도를 돌면서 그 이제 한 2년 정도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이 한 번 올라간 적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28일 한 것은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위성을 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결국 갖추려면 우리의 발사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로호 그 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한국형 발사체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누리호로 이름이 명명이 되었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엔진을 독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발사체 엔진. 발사체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속 26,000km 이상의 속도로 올라가면서 지구 중력을 뚫고 이제 나가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로 계속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해왔고 네. 이제 그 최종 개발된 이 엔진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이번에.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다. 이제 결국 우리는 그 독자적인 엔진을 확보하게 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테스트한 것 핵심이 뭡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무게 어느 정도 실어봐가지고 이 정도 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테스트한 겁니까? 어떤 걸 테스트한 겁니까? 일단 이제 한국형 발사체는 이 75톤 엔진이거든요. 이 75톤 엔진을 1단에서는 이제 4개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300톤의 추력을 만드는 이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단에는 이제 75톤 엔진 하나, 그다음에 3단에는 7톤 엔진 하나 해서 3단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를 쏘게 되면 어떤 크기의 무게의 위성을 올릴 수 있냐면 약 1.5톤 정도의 무게의 위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더 또 그 상호 클러스터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엔진들을 접합하는 이런 기술들도 앞으로 더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단, 2단, 3단 얘기인데 시청자가 이해하지 못,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1단은 뭐 300톤 이상의 힘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 우주에 발사되면 이게 1단, 2단, 3단이 있는가 어떤 겁니까? 그건 쉽게 말씀하시면.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상에서부터 중력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주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1단의 힘은 매우 이제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 이제 지구의 중력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쯤에는 추력이 좀 덜한 이제 그다음에 엔진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로 나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작은 추력의 그런 엔진만 있어도 이제 충분히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성을 우주에 보통 우리가 한 500km에서 600km 정도 되는 그 고도, 500km에서 600km 되는 고도에다가 위성을 하나 올리려면 일단은 300톤 정도의 추력을 낼 수 있는 네네. 엄청난 힘으로 일단 올라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한 75km 정도 되는 상공에서는 이제 2단 엔진이 이제 가동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300톤 정도의 추력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네. 그 연료를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료를 안정적으로 보통 한 150초 정도, 140초 정도는 태워야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그 지구 중력을 뚫고 거기 단계까지는 올라간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 테스트 발사는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140초 이상을 네. 연료를 태울 수 있는 그
터지지 않고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발사체가? 이걸 그렇습니다. 이걸 네. 테스트했던 것이었고 이번에 이제 154초를 이제 갔기 때문에 140초를 넘어서서 154초까지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충분한 역량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흥에서 있었던 그 발사체 실험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관심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나로 이제 발사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도 좀 떨어졌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형 발사체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굉장한 관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지는 지역 경제의 의미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자치단체나 뭐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 관심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에 관련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산업 육성이나 또 파급 효과를 이제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이제 산업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가 사업이고 정부가 주도하고 국책연구원이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좀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로켓 하나 발사할 때 그 장관 한번 보러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지난번에 이제 누리호 시험 발사한 것처럼 실제 발사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점점 더 자주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제 볼거리도 되겠지만 미래 세대들한테는 또 하나의 그 이런 우주 기술 쪽에 자기 한번 좀 배워보겠다, 진학하겠다 이런 또 진학의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경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 그 고흥에서 이루어진 그 우주 발사체 실험은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실험이었단 말씀이죠. 그럼 이거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년도에 어떻게 뭘 이뤄내겠다는 겁니까? 이제 2021년을 목표로 네. 저희가 이제 그 1.5톤짜리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는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한편으로는 성능 개량을 계속하면서 네. 이제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가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위성 그 수요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 이게 국가 계획인데 이게 이제 금년 1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국가우주위원회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금 2040년까지 각 정부 부처나 뭐 그 주요 기관들이 그 필요로 하는 위성의 수요가 한 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가는지 여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일단 수요가 이제 그 정도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성공을 하면 이제 많은 그 위성이 이제 이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우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흥의 그 우주센터는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몇 년에 한 번 이제 뭐 시험 발사 한 번 하거나 발사 한 번 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1년에 여러 차례 이제 발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는 말씀은 결국 이 발사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면 지금 지난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네. 또 하나는 나라 이름도 어려워요. 프랑스령 기아나. 남미 기아나 뭐 쿠르 우주센터 들었는데 네. 이게 다 다른 나라에서 발사되는 이유가 그럼 발사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발사체 기술이 없어서? 일단 이제 그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보통 이제 1.5톤급 이하 되는 이제 위성체들은 한국형 발사체가 개발되면 그걸로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반덴버그 그 우주센터에서 발사하거나 이렇게 공군기지 여기서 발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령 기아나는 약간 다른 게 저희가 이번에 천리안 EA호를 발사한 그 이제 그 위성 자체가 3.5톤짜리 굉장히 큰 위성입니다. 이제 굉장히 큰 위성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형 발사체로 그런 위성을 개발하려면 이제 상당한 성능 개선과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되어야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위성을 큰 위성을 이제 발사할 수 있을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예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구 한 500km에서 700km 정도 사이에 되는 저궤도에 한 1.5톤급 또는 그 이하 되는 그런 위성들은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로 개발하는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
고흥에서 자꾸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네요. 어떻습니까? 뭐 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1년에도 수차례 이제 앞으로 쏘게 된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뒤에 얘기이고 사실은 이제 그 나로 발사 전후로 해가지고 이 그 우주센터에서 그 뭐 발사체 하는 그 발사하는 게 좀 너무 뜸하다 이런 그 지역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 조그만 과학 로켓들이라도 좀 자주 발사하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되고 또 발사를 자주 함으로써 볼거리도 좀 만들어지고 이런 그 아이디어들 가지고 과학 로켓 연구센터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새만금에서 한번 그 과학 로켓 발사한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한국형 발사체가 앞으로 수년 동안, 연간 수차례 동안 이제 발사할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지역에서 이제 관광객이 와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과학 로켓도 좀 발사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발사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들어가는 기술들이 전부 다 지역의 우리 그 주력 산업들하고 상당히 또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거 관련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스피노프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파급 뭐 파생되는 그 기술들. 그래서 그 로켓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용접 하나의 기술도 굉장히 그 고밀도의 그 고기술이 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주 산업이니까요. 그 올라가다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접 기술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뿌리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용접 기술로 이제 이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에서도 용접 기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성을 제어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항법 시스템들도 선박 운항하거나 또 자율주행하는 자동차의 운항 시스템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켓 이 발사체 쏘는 것이 이제 볼거리로 끝날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 산업으로서 이 지역에 고용도 좀 유발하고 인재도 양성하고 이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지역에서는 큽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이제 클 거로 생각되는데요. 발사체에 대한 이해를 해서 결국 이제 위성에 대한 얘기로 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번에 쏘한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위성들에 대한 것들이 좀 목적이 내용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12월 지금 며칠인가요? 네. 이번에 쏘한 천리안 위성이라든가 이 위성들의 목적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12월 4일 날 쏜 차세대 소형 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 목적. 그래서 이제 센서를 장착을 하고 올라가서 뭐 우주의 기원의 신비를 푼다거나 또는 뭐 태양에서 분출되는 우주 방사선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천리안 위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톤짜리 굉장히 큰 실용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리안 위성은 기상 센서하고 그다음에 해양 센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탑재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상청에서 이제 활용하게 될 이 천리안 위성이 되겠는데요. 이제 2010년도에 천리안 위성 1호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기상 주권이 독립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위성의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뭐 일본의 영상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영상을 확보해서 이제 일기예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천리안 위성이 올라가면서 기상 탑재체가 거기에 실렸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는 이제 우리 천리안 위성으로 이제 예보를 하게 되었고요. 천리안 위성 2호는 이제 훨씬 더 능력이 더 이제 훨씬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해상도가 천리안 위성 1호보다 훨씬 찍는 사진의 선명도가 훨씬 좋습니다. 대개 4배 정도 더 좋아졌다. 고화질 컬러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영상을 자주 이제 수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에는 15분 단위로 이제 그 영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는 천리안 위성 2A호 같은 경우는 이제 2분 단위로 이제 위급 상황일 경우는 2분 단위로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가지고 가는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상의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천리안 1호로 분석할 수 있는 영상의 종류는 한 16종 정도가 됐다면 지금 천리안 2A호는 52종 정도가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뭐 산불이라든가 뭐 황사라든가 오존이라든가 뭐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이제 센서들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도 이제 훨씬 더 정교하게 이제 측정이 가능한 이런 위성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우리 삶과 좀
하겠네. 맞습니다. 결국 뭐 의료로 본다면 좀 CT 기술을 더 발달해가지고 더 잘 들여다보고 좀 기상 좀 예보도 좀 많이 좀 정확해지는 네, 겁니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생활에 밀접한 위성을 좀 띄우게 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주 기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순위로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많이 향상된 겁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보통 국가별 우주 개발 현황을 저희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투자 순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산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한 10위권에는 들어갑니다. 뭐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 중에 한 10위권이면은 이제 상당한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거죠. 뭐 1위는 뭐 당연히 미국이고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것은 뭐 비교도 못할 정도로 이제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우리도 지금 이제 우주 개발을 하는 그 나라들이 지금 한 70개국 정도가 됩니다. 근데 70개국 정도 중에서 한 56개국은 뭐 위성을 개발하거나 발사체를 개발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기술 인력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정부의 의지도 필요한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70개국이 우주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한 56개 국가들은 위성의 영상을 활용하는 기술만 이제 확보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국에 뭐 위성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다른 나라의 위성 영상을 이제 사서 그걸 가지고 뭐 산불 관리라든가 재난재해 관리라든가 뭐 농업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을 하는 그 몇 안 되는 국가 그룹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점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1950년대에 시작했고, 그렇죠. 뭐 영국, 프랑스, 중국, 뭐 일본, 뭐 인도 이런 나라들도 다 50년대 이미 시작을 한 나라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주 개발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여 년 조금 지났고 이제 그런 나라들은 거의 뭐 70년에 육박하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 격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 격차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저희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짧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전됐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광주연남 연구원에서 우리 전라도의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 꼽은 게 우주로 열린 게이트웨이, 우주로 가는 길, 그래서 우주 산업을 꼽았는데 그 배경 어떤 겁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여 년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역사가 사실은 그 고흥에서 시도됐던 그 역사하고 사실은 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발사체 하나 발사할 때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치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거나 폭파되면은 대도시 인근에서 절대로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발사하다가 타국에 떨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 발사하는 위치 자체를 고민 끝에 결론은 공으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발사체에 대한 것도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또 위성에 대해서는 사실 또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이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위성 띄우겠다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게 이제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그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우주센터가 그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사실은 우주 관광 산업이었고,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우주 관광 산업은 그 발사하는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이 보는 거 보고 또 말씀하시죠? 그 청소년들이 와서 또 체험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미래 인재에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우주센터뿐만 아니라 항공센터도 그쪽에 그 고흥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 항공센터 이 두 개가 큰 기둥을 형성하면서 이 지역에서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갔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뭐 고흥에 산업 특화단지도 좀 만들어 보고 또 그 지역에 이제 항공 우주 부품에 대한 시험 인증 센터도 한번 유치해 보자 이런 것도 좀 추진해 봤었고, 현재는 우주 산업하고는 지금 약간 뭐 관계가 좀 없습니다만은 이제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같은 것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아까 그 우주 관광 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주과학관,
우주천문과학관, 뭐 우주전망대 이런 것들을 그저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반을 쌓아 나가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쪽에서는 그런 기반들을 쌓아 나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21년 이후에 한국형 발사체가 이 1년에도 여러 번씩 발사되는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케네디 우주센터 또는 뭐 일본 큐슈의 이제 그런 우주센터 같이 큐슈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0만 명 오거든요. 그 정도 오는 규모의 아마 우주 이 어떤 그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스페이스 그 발사체를 만드는 곳이 고흥할 때 고흥 지역에 대한 고려와 이게 지리적 이런 것들이 다 고민된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고흥이고 그랬는지 어떻게 지명과도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우주센터를 선택을 할 때 이제 지명을 보고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겠죠. 저희가 이제 그 발사를 했을 때 가장 근처에 뭐 그러니까 인적도 드물어야 되고 네. 피해도 적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을 피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그 남쪽으로 쏘았을 때 바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곳. 이제 그러면 결국 해안선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해안선 중에서도 그러니까 해안선이나 섬 중에서도 네. 이제 남쪽으로 그 발사체가 가면서 또 일본의 영토나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이제 이런 곳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고흥이 최적지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보니 이름이 고흥이에요. 그래서 네. 어쩌면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 그걸 알고 네. 이름을 짓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연구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 아마 입지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도 고려를 제주도 있었죠. 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3군데 정도 고려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최초에 발사할 때에 뭐 0.1mm만 틀어져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그 각도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발사할 수 있는 각도 자체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적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고흥이더라. 그래서 그 이름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연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지역한테는 좋은 기회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발사체 실험 2번밖에 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렇죠. 저도 네. 아직 가서 본 적이 없어서 네. 이게 우주 산업이 우리와 무슨 삶과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냐 생각하는데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발사체로 예를 들면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한국형 발사체 개발하는 그 데 있어서 항우연이 이제 전체를 다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항우연은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부품을 이제 그 규정을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3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의 한 80% 이상을 그런 산업체로 이제 계속 수혈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산업체들은 이제 이제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발사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그 정책 결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300개의 업체들이 기회가 생긴 거고 관련 부품 업체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네. 우주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체들이 이제 특히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서 계속해서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이 우주센터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또 급하게 필요한 그 부품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기반한 이제 이런 그 업체들에게 그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 그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르면 그 다양한 위성 발사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그걸 설계 조립하는 과정에서 또 그걸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역 기업체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우주 판단하고 산업을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그럴 거다라고 전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박사님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진 않죠.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우주 산업 쪽으로 본다면 현재까지는 지역에 네. 그와 관련된 기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네. 그쪽에는 이제 우주센터와 연관된 뭐 산업단지도 현재는 가까운 곳에 없고 또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기업체 조사를 좀 해보잖아요. 네네. 통계청에서 광업 제조업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우주 산업 관련된 업체들은 어디가 분류가 되느냐? 기타 운송 장비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 운송 장비. 예, 기타 운송 장비가 뭐 선박도 들어가고 항공기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조사들을 이제 매년 보다 보면은 사실 사천이나 이쪽에는 좀 있습니다. 경남 사천이나 이런 쪽에 워낙에 이제 그 이 항공업체나 우주에 관련된 그 네.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전라남도 지역 물론이고 고흥 지역에는 그러한 업체들이 거의 없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뭐 매출액도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없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가 계속해서 발사가 되려면은 들어가는 부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과연 올라갔을 때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증, 뭐 실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사실은 한 뭐 10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항공 우주 부품 시험 뭐 실증 뭐 센터 뭐 이 부품 평가 센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그 국비 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주센터 옆에다가 센터 이렇게 2개, 3개, 4개씩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기업체에서 부품 만들어서 여기 센터에서 실증하고 인증한 부품을 평가를 거친 것들만 이게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산업도 같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으로 좀 뭔가 드러나야 이 지역민들도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본다면 이게 그런 그 부품 산업이라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인재,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산학연의 어떤 협력 구조인데 우리 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주변에도 그 관련되는 학과나 아니면 그런 연구 인력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 그 전남 지역으로 이제 한정해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인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주센터가 분원 기능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좀 더 이 우주 개발과 관련돼서는 항공우주연구원에 분원급 정도가 와서 이 그 연구를 주도하는 그쪽에서 인력들이 좀 보강이 되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코어할 수 있는 대학교, 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이제 광주에 있는 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이쪽과 같이 석박사 인력들이 같이 인력이 양성되고 같이 이 산학연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세계 우주 시장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 우주시장 규모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39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위성 제작, 발사체 제작뿐 아니라 발사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방송, 위성 방송, 그다음에 또 그 필요한 단말기, 또 내비게이션용 단말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3,391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우주시장 규모는 한 1조 6,37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좀 그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15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세계 우주시장 규모의 한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파이를 좀 더 키우는 작업.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의 발사체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위성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우주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커지게 되면 이제 그 세계 우주 시장에서 이제 그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우리 우주센터가 있는 전라남도에도 이제 그게 크게 파급되는 그 효과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이제 기회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지역 인재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나누다 보면 결국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식 떠오르는 건 미국 과거 구스드럼 간에 이렇게 체제 경쟁하면서 우주 개발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우주 개발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과 밀접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가 하는 이런 우주 개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우주 개발로 돈을 버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와 밀접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195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했는데 한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왜 갑자기 뉴스페이스라는 이름이 네. 나왔을까? 뉴스페이스요? 예, 네.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개발이라는 의미가 돼서 그러면 여태까지 올드 스페이스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우주 개발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우주 개발은 이제 아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또 장기간 이제 그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국가 안보나 국가 생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체제 경쟁이나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쏟아부었던 이제 이런 시절의 그 논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대, 2010년대 정도 되면서 이제 산업체들이 주로 이제 산업체가 성숙돼 있는 산업 생태계가 성숙돼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주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발사체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는 뭐 386 수준 정도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그 부품만 쓰거든요. 근데 그 신뢰성 있는 부품을 한번 딱 이것이 신뢰성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이제 그래서 결국은 보수적으로 되거든요. 네네. 보수적으로 되고 되도록이면 전에 썼던 거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컴퓨터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지만 뭐 발사체는 386 옛날 시대의 그런 반도체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산업체들이 이제 우주도 비즈니스가 되겠다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굳이 네. 그 옛날 구닥다리 그런 네. 그 부품들을 쓰냐? 우리는 새로운 컨셉을 여기다 적용하자. 네. 이제 이러면서 뭐 발사체도 이제는 재사용 발사체라는 컨셉을 들고 재사용 나오고 발사체. 네, 그러니까 발사체를 이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발사체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상에 착륙을 스스로 해서 네. 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성을 또 띄우고 올라가는 이제 그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비용이 거예요. 엄청 그러면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체들이 이런 그 우주의 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뉴스페이스라는 이름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우주 개발의 비용은 현격하게 낮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산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우주 관광 말씀하셨는데 우주 관광이 이제 우리 우주 센터를 중심으로 한 많은 그 관람객들의 이제 그 증대 이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주 관광은 뭐냐면 진짜 우주로 관광객을 싣고 올라가는 또 그런 사람이 이제 직접 가는 걸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산업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미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몇몇 그 기업체들은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사람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굉장히 코앞에 다가와 네, 있는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네. 예컨대 버진 갤럭틱 같은 이제 회사는 이제 그 발사체를 지금 거의 개발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미 예약을 받았어요. 예약을 받아서 뭐 안젤리나 졸리라든가 뭐 그 유명한 연예인들, 뭐 유명한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그 이제 돈을 내고 자기네들은 그 관광을 하겠다. 벌써 그런 분들 한 600명 정도가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자동차를 아무나 탈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금방 네.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처럼 달라진다 그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네. 그게 아마 이제 시장 논리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이게 국가 이제 여러 이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고 네. 시장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공공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거대한 로켓들을 발사해서 일회용으로 끝나고 뭐 한 번 발사하는데 뭐 수조 원, 수십조 원 들고 그렇죠. 이런 그 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한 번 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해서 필요할 때마다 위성을 올리고 그런 기술이 축적되면은 결론은 사람까지도 자기들이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 관광객을 실어 날릴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시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아마 이 좀 더 이제 진행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로켓을 쉽게 발사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에 이미 있고 하니까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쏘기가 이제 굉장히 포화된다 그러면 결론은 어디를 찾겠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로켓을 발사했는 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 이 대기업가도 아마도 찾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고려 대상으로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 지역에서도 한번 우리가 네. 발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기업들이 네.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현재는 정부 주도의 국책연구원 주도의 우리 우주센터 이쪽 지역이 아직까지는 그런 기반들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민간 시장 자본 논리가 좀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좀 더 이제 그 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네, 일단 이게 정부 주도라든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 부분으로 뭐 상당 부분 이미 넘어와서 예. 사람이 요구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우주 산업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네.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계속 그 접목이 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3D 프린팅을 활용한 네. 뭐 우주 부품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뭐 또 신소재, 뭐 나노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를 우주 그 뭐 발사체나 뭐 아니면 연료 탱크나 이런 거에 활용을 한다거나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주로 이제 네. 계속 그 접목되는 그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으로 뭐 미국, 러시아, 유럽 같이 항공 우주에 큰 돈을 쏟아 부었던 나라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컨대 우리나라 같이 IT 강국은 또 새로운 그 분야들을 창출해 나가면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그런 기술들, 특히 이제 이 그 전남 지역의 강점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주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뉴 스페이스에 앞서 나가는 그런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 우주 기술이 그냥 위성만 실어 올려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네.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저희 연구원에서도 과연 이 그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네. 사실은 요즘엔 재난재해가 대형화되고 네네. 또 해양에서도 이제 그 해양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성을 활용한 어떤 그 위성 모니터링, 환경 산업, 네. 우주 환경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를 직접 모니터링해서 그 어디서부터 유출되고 있고 어디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원인을 좀 찾게 되면은 사실은 그 원인자 부담을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중국에게 이런 해양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 비용을 좀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최초의 적조가 발생하자마자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그걸 파악을 해서 곧바로 조기에 대처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 환경 산업 쪽에서.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지역에서 에너지밸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주에서 에너지를 직접 뭐 이 생산하거나 또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초기적인 수준에서 이제 진행되는 아이디어들도 있고 좀 진행된 아이디어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프로젝트와 또 우주 산업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가 융합할 수 있는 영역도 찾아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까지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주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우주인 양성을 뭐 대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발사체가 있는 그 근처에서 또 사실은 그쪽 지역이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우주인 양성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우리가 우주인을 만들어 양성해내고 우리가 만든 기술로 발사할 때 우리가 양성한 우주인을 태워서 올려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네, 우주인 양성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미래도 전남 지역에서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물론 그 국가계획에 이제 우주인 양성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 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 지금 우주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 예. 이 현 시점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양하게 고민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인 탐사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기왕에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 근처, 발사 우주센터 근처에 있는 곳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지역에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그거는 결국은 그 우주 개발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도 기회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의 기술력을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뉴스페이스 시대는 상당히 그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국가로 성장하는데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0.4%밖에 되지 않는 이 파이는 점점점 앞으로 커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이 뉴스페이스에 대비한 그 다양한 융합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그 강점 있는,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우주와 다른 그 기술은 별개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융합이 되면서 시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그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계획 자체가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사체 개발이 되면 그 성능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위성 수요를 이제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발사를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위성 수요들을 전부 다 최대한 그 국가 계획에 담아 보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계획으로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경제의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우주의 패러다임에 지역 경제가 크게 동참할 수 있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이건 먼 미래가 좀 더 이제 20년 뒤, 30년 뒤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현재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이제 이 기업들 주도로 현재 이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도 좀 캐치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주 개발 계획이나 이런 데서 기업들 뭐 몫이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 자치단체 이 지역에서의 어떤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계획에 좀 반영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1957년 10월 4일 지금으로 말하면 구소련이죠. 소련에서 그 스푸트니크호를 쏘면서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어떻게 소련이 먼저 미국보다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느냐에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미국 사회는 기초 학문을 중요시 여기고 여러 가지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쟁 모델로 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강대국 사이의 우주 경쟁이 아닌 우리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간 분야로 우리 산업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고흥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꿈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